농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스팜입니다. 제가 지금 온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물생활러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물고기를 잘 기르는 사람이 있고 못 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잘 기르는 특정 연령대가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들. 어쩜 그렇게 잘 기르시는지 처음 길러보신 분들도 키우는 족족 폭번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물고기 똥손들이 있습니다. 갖다가만 놓으면 죽어요. 이 애정이나 열정은 남다른데 분양만 받아오면 아이들이 죽는다, 이런 슬픈 사연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물고기를 못 기르신 분들이 왜 물고기들이 자꾸 죽는지 그 원리를 생각해보고 단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를 못 기르신 분들의 특징. 물고기를 강아지 대하듯이 한다. 물고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물고기 너무 예뻐서 출근해도 생각나고 얼른 집에 가서 인사해줍니다. 안녕 물고기들아, 잘 있었어? 내가 없는 동안 외로웠지? 여러분, 어류는 포유류, 설치류 같은 다른 반려동물과는 굉장히 특성이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생물과의 교감 능력인데요. 저희가 보통 기르는 이 관상어들은 야생 먹이사슬에서 굉장히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작은 물고기들이 알이나 치어를 수백 마리씩 낳을까요? 그렇게 많이 낳아도 천적들한테 다 잡아먹히고 성어까지 자랄 확률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를 낳는 방법으로 유전자를 이어가는 거죠. 이런 물고기들이 자기보다 한 5,000배 정도 큰 사람이 와서 자기 몸뚱아리만한 손가락을 막 들이대면서 자기의 온 세상과 같은 어항을 막 툭툭 건드려 쌓고 막 이름을 지어서 불러 쌓고, 물론 나중에는 적응해서 막 먹이 주는 사람이 오기만 해도 막 와서 달려들고 하긴 하지만은 초반에는 엄청난 생존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속된 스트레스가 면역력 감소로 이어지고 질병에 걸려서 폐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사실 어항이 너무 많고 물고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한테 관심을 쏟아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안 죽어요. 여러분 꼭 명심해주세요. 특히 초반에는 물고기들에게 무관심이 사랑입니다. 둘째, 너무 다양한 약품들을 많이 쓴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어항에 질병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전병이나 솔방울병 등을 일으키는 우리 물생활 문화 속에는 어항 속에 있는 질병균을 박멸해야 된다, 이런 상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한번 돌면은 어항을 막 완전히 다 걷어내고 락스 세척을 하고 완전히 다시 세팅하기도 하죠.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균을 컨트롤하는 것이 완전 박멸한 무균 어항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완전 무균의 생수로 세팅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수면을 통해, 그리고 손, 그리고 뜰채, 어류 등을 통해서 결국에 질병균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류의 면역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전병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갑자기 급격히 내려가면 걸리죠. 그러니까 어항 속에 이미 균은 서식하고 있었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면역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균이 활성화되면서 걸리게 되는 거죠. 저희 감기 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의한 폐사가 거의 없는데요. 과연 제 어항엔 백전병, 내부기생충, 솔방울병 이런 질병균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마 득실득실할 겁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급여와 안정된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면역력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저는 혹시 질병에 걸리더라도 약욕은 거의 하지 않는데요. 일단 급여를 멈추고 조금 수온을 높여주면서 어둡고 조용한 곳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환경에서 좀 자연치유를 유도를 합니다. 제가 약욕도 다 해봤어요. 안 그래도 아픈 물고기들을 이물 저물 막 옮겨다니면서 그러면서 더 충격을 받아서 좀 사실 약욕의 물고기 생존율이 그렇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약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질병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최소한으로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걱정하는 부분은 정확한 질병에 대한 평가 없이 너무 남용하는 거예요. 자, 물고기 못 기른 분들의 세 번째 특징, 수치에 너무 집착한다. 물속에는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습니다. 용존산소량, 이산화탄소량, 질산염, 아질산염, 산성도, 수온, 경도, 이런 수치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측정기로 다 측정이 가능한데요. 이 수치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베타항 수치를 측정해보니까 7.8이 나왔어요. 베타는 약산성에 살아야 된다는데 애들이 아프면 어떡하죠? 이러면서 과도한 환수를 한다든지 알몬드 잎을 투여한다든지 수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는데요. 저의 경우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여러 어항들의 수치를 측정하면서 비교 분석하는데 요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과연 이 수치들이 물고기들의 생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우리가 정상범위라고 제시한 그 기준이 과연 정말 정상범위일까? 이런 의문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정상범위라고 생각하는 수치를 약간 벗어난 물에서도 물고기들이 아주 잘 살거든요. 물생활 진짜 고수분들, 고정구피 막 10년씩 브리딩 하신 분들도 산성도 체크 한 번도 안 해보시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담소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에 대한 적응력이 좋습니다. 이 해수에 비해서 자연에서 기상변화 때문에 물의 변화가 잦기 때문인데요. 자, 수온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구피를 온도 30도에서 20도로 갑자기 바꿔주면 구피 기절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걸쳐서 30도에서 20도까지 서서히 낮춰준다면 이 물고기는 호흡과 대사의 방법을 서서히 바꿉니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거예요. 그 물에 맞춰서 자신의 대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수치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수치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냐는 겁니다. 단,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은 좀 다릅니다. 이 세 가지는 독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심 깊게 관리해줘야 되는 거는 질소 사이클입니다. 물고기들이 어항에서 6개월 이상 잘 살고 있다면 그 물은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수질에 대해서, 물고기들의 건강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물고기들의 생장을 관찰하는 거예요. 먹이 반응, 영역 본능, 생식 활동, 번식의 노력. 물고기는 조금만 수질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보여줍니다. 핀을 접고, 호흡이 가빠지고, 행동이 줄어들고, 수면 아주 위쪽이나 아래쪽에서만 활동하고. 여러분,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류의 행태를 잘 관찰하세요. 네 번째, 너무 화려한 물고기만 고집하시는 분들. 여러분, 일반적으로 화려한 물고기가 더 약합니다. 왜 그런지 원리를 보면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희가 기르는 게 관상어잖아요. 아무래도 관상을 위하다 보니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저희가 좀 더 높은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구조상 더 높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열성 개량을 해왔습니다. 야생에 있는 어류들은 대부분 자신의 몸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과 비슷한 보호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야생 개체들 중에 가끔 특이한 색감을 가지고 나오는 돌연변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특이한 돌연변이들을 종어로 삼아서 번식을 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더 돌연변이인 개체들끼리 개량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죠. 지금 저희 집에 총 6종의 구피들이 치어를 낳고 있는데 다 같이 50마리씩 낳는다고 가정하면 귀하고 고급 어종일수록 성장 속도가 늦고 기억률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화려한 물고기들은 열성인자들을 계속 개량해서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면역력도 약하고 수명도 짧습니다. 베타도 마찬가지죠. 하프문 베타들 자세히 관찰해보시면은 굉장히 유형이 힘겨운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허리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꼬리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평생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거죠. 관리 문제라기보다는 기형적인 거죠. 저희 전시장 와서 물고기 분양받으시려는 분들께 개량이 최대한 덜 돼서 막 화려하진 않지만 건강한 물고기들을 분양받으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물고기들이 확 눈에 띄지만 좀 덜 화려한 애들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정도 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매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처음 물고기 기르신 분들은 막 예쁜 개체, 화려한 개체만 찾지 마시고 좀 건강한 종을 분양받으셔서 어류와 물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시고 점차 다양한 물고기들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참을성이 없고 걱정이 많으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마지막에 다룹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항을 세팅했는데 백탁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물고기들을 관찰합니다. 물고기들의 호흡이나 활동성을 보고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생식 활동을 한다면 그냥 둡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요. 빠르면 2, 3일, 늦어도 2주일 이내에 다시 쨍 하고 수돗물처럼 맑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염려나 걱정도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물은 안정화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박테리아들이 막 증식하기도 하고 사멸하기도 하고 물이 맑아지기도 하고 뿌얘지기도 하고 개체수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면서 여러 변화들을 보여주죠. 근데 그 변화가 물이 완전히 깨졌다거나 어류들에게 치명적인지는 조금 더 관찰해봐야 됩니다. 근데 좀 성격이 급하거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 자기가 세팅한 물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일단 걱정을 시작합니다. 이게 물이 깨졌다는 건가? 이 물고기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러면 다음 과정으로 검색을 시작하십니다. 어항물이 뿌얘지는 이유,
그래도 안 풀리면 커뮤니티에 질문글을 올리죠. 그럼 보통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환수해주세요. 에어레이션 좀 더 해주세요. 여과기 추가로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또 어항 세팅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막 다 바꿉니다. 여과기 바꾸는 김에 레이아웃도 좀 바꾸고 물도 한 50% 환수하고, 물론 그 답변들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물은 이 단순한 현상만 보고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왜냐면 그 원인과 과정에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항마다 다 다른 조치사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시는데, 저는 원스팟 네이버 카페에다가 사진과 동영상과 함께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어항 세팅 시기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물이라는 게 100% 정답을 드리긴 어려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항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한 작은 생태계를 집에 들이는 거거든요. 이 어항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생태계가 잘 조화롭게 서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기다리는 거예요. 세팅하신 어항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어류들의 상태를 보세요. 물고기들이 수질의 지표입니다. 제가 원데이 클래스에서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린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물생활의 적은 조급함이고 답은 기다림이다. 네, 오늘 이렇게 물고기를 잘 죽이시는 분들의 그 특징을 연구해 보면서 물고기를 좀 더 잘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데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물고기가 입양되고 그리고 또 많이 폐사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처음 물생활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농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